10명의 죽음, 그리고 끝났다고 믿은 사람들. 하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믿었습니다. 정의를 지킨다고, 범인을 쫓는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범인은 오히려 경찰을 하나하나 덫에 걸어 무너뜨렸죠. 너희가 나를 쫓는다고 착각하지 마. 이미 나는 내 옆에 있다. 이 섬뜩한 메시지가 남겨진 현장마다 경찰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의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내부에서 존경받던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모든 사건의 무대 뒤에서 실을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한 아이의 비극적인 출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남자아이였던 아라,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성형으로 가리고 점점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아이.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부가 바로 정의신에 의해 쓰러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의신이 한 남자를 죽이던 그날, 아라는 단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거둔 사람이 바로 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또 다른 조종자였습니다. 아라를 입양한 이유도, 키운 이유도 모두 이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죠.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조종해온 것인가? 아라가 괴물이 된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모든 건 철저히 계획된 비극이었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반장은 언제나 모범 경찰로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찰청 내부에서도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었고, 후배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배움을 청했습니다. 언론 역시 그를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수사관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가면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중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의 양육자이자 입양 아버지, 그리고 사건 전체를 조종한 또 다른 괴물. 반장이 처음 아라를 데려온 것은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정의신이 한 남자를 살해했던 그날, 현장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끔찍한 화상으로 뒤틀려 있었고, 두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광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아버지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반장은 이 아이를 은밀히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연고자 없는 고아를 거두었다고 보고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아이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살인을 목격했으면서도 공포 대신 해방감을 느끼는 그 눈빛, 그건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장은 아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면서 정의신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아라의 친부가 정의신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부터 모두를요. 그는 아라에게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알려주었고, 아이의 화상 흉터 또한 치료해주고 성형수술을 받게 하며 점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치료였지만 아라는 점차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은 그 과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외형과 이름으로 살아가는 걸 허락하면서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의 기억을 새겨넣었죠. 너의 과거는 잊어도 된다. 하지만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세상이다. 반장은 아라에게 세상은 언제든 배신하고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사귀면 일부러 그 관계를 깨뜨렸고, 누군가와 신뢰가 쌓이면 그 비밀을 흘려서 파국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라는 자라면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 반장, 하지만 집안에서는 차갑고 잔혹한 조종자. 그는 아라를 단순히 키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라는 경찰을 조롱하고 사회를 뒤흔드는 모방범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반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수사가 교묘히 엇갈리도록 유도한 것도, 경찰 내부의 분열을 부추긴 것도 결국은 반장이었죠. 모두가 믿었던 정의의 얼굴 뒤에 가장 무서운 괴물이 숨어 있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아라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폭력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매일 술에 취해 아이와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어린 아라는 매일 공포 속에 살았고, 얼굴에 남은 커다란 화상은 그 지옥 같은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의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학대를 일삼던 아라의 아버지를 냉정하게 살해했습니다. 칼이 아버지의 몸을 꿰뚫는 그 순간 아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번뜩이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은 곧 또 다른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라는 고아가 되었고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장이 나타나 아라를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반장은 친절했습니다. 아이의 화상 흉터를 치료해주고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는 점점 외모가 바뀌면서 스스로를 여자아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은 이 변화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밀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라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머리를 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거울을 보며 나는 이제 예뻐졌어라고 중얼거릴 때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장은 끊임없이 아라에게 피해 기억을 주입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를 죽인 건 또 다른 괴물이다. 너는 두 괴물의 아이야. 이 말은 아라의 영혼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은 그녀를 괴물로 만드는 가장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라는 결국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소녀처럼 학교에 다녔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의 죽음과 화상의 기억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존재야.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어. 반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라가 점점 괴물의 자아를 완성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했고 마치 실험하듯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라는 모방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정의신, 자신을 조종한 반장,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 전체를 향한 잔혹한 복수이자 증명이었던 겁니다. 아라의 내면에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희생자의 그림자, 또 하나는 가해자의 그림자. 그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무력한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해방의 쾌감을 느낀 또 다른 자아를 품게 되었습니다. 반장은 이 모순된 감정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라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너는 선택받은 존재다. 이 말은 아라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차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피, 정의신의 칼날, 그리고 반장의 보호, 이 세 가지가 뒤섞여 그녀의 정체성을 왜곡시켰습니다. 아라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화상 자국이 성형으로 점점 가려졌을 때 그녀는 자신을 거울 속에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흔적은 희미해졌고 대신 낯선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아라는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하지만 그 변화는 아라에게 정체성의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을 파고든 것이 바로 반장의 세뇌였습니다. 반장은 아라에게 꾸준히 피해 유산이라는 개념을 주입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정의신,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너, 그 피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피가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 이 말은 예언처럼 아라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살인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고 그 충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계승이라는 명분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나 사건 기록에서 발견된 11번째 이름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피해자 명단에도 용의자 명단에도 동시에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은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미친 듯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뒤에는 아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이름을 조작하고 기록을 뒤섞어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반장이 있었습니다. 반장은 경찰 내부 문서를 은밀히 손봐 아라가 남긴 흔적을 지워주었고 심지어 수사 방향까지 교묘히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러난 사실, 11번째 이름은 아라 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 명단에 올리면서 동시에 용의자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나는 죽은 자이자 살아있는 자다. 그 선언은 곧 정체성의 혼란을 세상에 드러내는 잔혹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기록 자체를 파괴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라의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장이 심어놓은 씨앗이 싹튼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라에게 세상을 증오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증오를 살인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훨씬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세상 전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 그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고 경찰 내부의 동료들을 서로 의심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연인 사이에도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칼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을 진짜 사막이라고 선언하려 했습니다. 정의신조차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자신이야말로 그 이름을 계승할 존재라는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면서도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기억, 정의신이 아버지를 죽이던 순간의 해방감, 그리고 반장이 키워주며 심어준 세뇌, 그 모든 것이 얽혀 그녀를 괴물로 만든 동시에 영원히 갇힌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0명의 시체 위에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경찰 내부에서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던 이가 바로 반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정의의 얼굴이 사실은 괴물을 길러낸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11번째 이름에 적힌 단어가 남긴 메시지, 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나는 너희 곁에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경찰과 범인, 믿음과 배신의 경계가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린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괴물은 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